아, 안녕하세요. 저는 DSA 11기 박종물락이라고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Graduate School 머신러닝 첫 번째를 맡게 됐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저한테는 홍서가 두 번째 수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안 쳐가지고 서 있기 좀 불편해서 앉아서 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고요. 어, 두 개 파트로 됐습니다. 리니어 알제브라랑 이제 정보 이론 쪽 파트인데, 리니어 알제브라는 리, 니어 인디펜던스랑 랭크, 그리고 올소오널 매트릭스, 그리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있고, 정보 이론 쪽 MLE, MAP, 엔트로피랑 위치 인포메이션,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인트로, 저희가 왜 일단은 리니어 알제브라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 것 같아서 그 내용은 딱히 안 넣었고요. 효율적으로 모델 설계하고 처리하고 데이터 처리하고 최적화하는 데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다 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인포메이션 티오리랑 옵티마이제이션을 왜 배우는지 인트로로 가볍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제가 수업하는 부분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쪽은 아니고 인포메이션 티오리까지만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ML에서 인포메이션 티오리랑 옵티메이션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보면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한다는 것은 좋은 파라미터의 세트를 찾는 것이고요. 그 좋은 파라미터 세트를 찾는 좋은 파라미터란 로스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보 이론과 이제 최적화가 활용되는데요. 이 말만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시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세타를 찾는 건데 어떤 세타냐? 알그민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세타인데 이 로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MS 있고 뭐 RMS, 뭐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로스 펑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이 인포메이션 티오리입니다. 인포메이션 티오리가 이 로스에 대해서 기반이 되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 뒷내용들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또 이 로스 펑션이 최소화되도록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그때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SGD, 아담 옵티마이저 같은 이런 테크닉들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이 옵티마이제이션이어서 이 머신러닝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배운다라고 좀 인트로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형대수학인데요. 앞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 거의 웬만하면 다들 좀 쉽다고 느끼실 건데 혹시 아닌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는 이제 숫자의 배열이다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서 얘기하고요. 또 행렬의 곱에서 좀 중요한 게 그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행수랑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수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곱했을 때 각 성분은 이 다음과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트랜스포즈도 뭐 m 곱하기 n 행렬 트랜스포즈 하면 n 곱하기 n 행렬 되고 트랜스포즈의 j 번째 성분은 그 기존 행렬의 j 번째 성분과 같다. 그리고 트랜스포즈에다 트랜스포즈 하면은 그대로 원래 행렬이 나오는 거. 그리고 AB 트랜스포즈에다가 AB 행렬의 트랜스포즈 씌우면은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벡터 프로덕트를 다룰 건데요. 이너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세 개가 있는데 이너 프로덕트는 내적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 스칼라 형태로 하나로 나오고요. 아우터 프로덕트는 이제 좀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외적 배웠죠, 외적. 외적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그게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 3차원 벡터 있을 때 그 두 벡터 외적하면은 걔랑 이 두 벡터와 수직인 벡터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거. 그거 제가 방금 말한 거는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제가 방금 말한 거고요. 그 두 벡터를 외적했을 때 그 두 벡터와 수직하는 벡터 나오고 얘네들은 크로스 프로덕트는 3차원에 한해서만 진행되는 이제 연산 방법이고요. 아우터 프로덕트는 이걸 보면은 좀
이거를 보면 좀 아실 거예요. 이 x랑 y가 n 곱하기 1 벡터를 했을 때 x, y 트랜스포즈 하면은 n 곱하기 n 행렬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n 곱하기 n 행렬 나오면 이 프로덕트가 아우터 프로덕트다. 그리고 인버스는 이제 역행렬이라고 적은 걸로 인버스는 정과 행렬일 때만 존재하고 만약에 A가 n 곱하기 n 매트릭스일 때 AB가 A에다 비행렬 곱한 게 항등행렬이고 A가 항등행렬이면 B는 A의 인버스다라고 하고요. 인버스는 존재한다면은 유니크하고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고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는 트랜스포즈의 인버스고 또 AB의 역행렬은 B 트랜스포즈의 A 트랜스포즈다라고 밝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형 독립 리니어 인디펜던스인데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x1부터 xn이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는 c1 x1 플러스 땡땡땡땡땡 cn xn이 0이려면은 c1부터 cn이 모조리 0이어야만 if and only if 그래야만 이제 x1부터 xn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건데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좀 보면은 한 벡터를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C1과 C2가 0이 아닌 다른 수고 나머지 C들은 다 0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X1은 X2로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C1, C2, C3는 0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C1, X1 플러스 C2, X2 플러스 C3, X3는 0이고 나머지 C4부터 Cn까지 다 0이라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 X1은 이 X2와 글씨가 잠시만요. x1은 마이너스 시그널 c2, x2 더하기 c3, x3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되면은 선형 독립이 아닌 거죠. 그 밑에 거는 그 위에 한 말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여기서 이 W가 여기 위에서 이 C1부터 CN까지를 그냥 벡터나 행렬로 표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선형 독립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W가 여기 벡터 생각했을 때 A가 지금 보면은 n 곱하기 n 행렬인데 x1부터 xn은 이제 열벡터인 거죠. 열벡터들을 열벡터인들이고 W를 예를 들면 뭐 벡터라 생각했을 때 얘가 x1부터 xn이 선형 독립이려면은 W1 x1, W2 x2, 땡땡땡 W1n xn이 0을 만족하는 W가 이제 오로지 0벡터여야만 이제 선형 독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행렬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렬도 그냥 나열해서 적어보면은 선형 독립이 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벡터가 만약에 선형 독립이 아니라면은 그들은 선형 종속이다.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말장난 같죠. 그리고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면은 그 벡터들끼리는 선형 독립이 아니다. 선형 종속이다. 그리고 이제 랭크 개념이 나오는데 랭크는 선형 독립인 행과 혹은 선형 독립인 행의 최대 개수 혹은 선형 독립인 열의 최대 개수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랭크에 대한 성질들이 나오는데 이 성질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증명하기보다는 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형 독립인 열과 행의 최대 개수인 거고요. 만약에 A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 B가 N 곱하기 P 행렬이면은 A의 랭크는 당연히 M과 N의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겠죠. 더 클 수가 없겠죠. 그리고 AB의 랭크보다 랭크 A와 랭크 B의 더 작은 값이 더 크고 그것보다도 이제 크거나 같고 그것보다도 MNP의 가장 작은 값보다도 MNP의 가장 작은 값이 그 전에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성질이 있고요. 또 랭크 A가 n이라면은 보면 A가 m 곱하기 n 행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랭크가 A가 n이라면은 AB의 랭크는 B의 랭크와 같다. 그리고 B의 랭크가 n이라면은 B는 이제 n 곱하기 P 행렬인데 그 열의 행의 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행이 풀랭크인 거죠. 그러니까 B가 B행이 풀랭크이면은 AB의 랭크도 A의 랭크랑 같다.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보면은 이제 제너럴 프로퍼티인데 이거 A, B가 이제 모양이 같다면 행렬의 꼴이 같다면 두 개를 더한 거의 랭크보다
각각의 랭크를 더한 게 너무 크거나 같다. 그리고 랭크의 A의 랭크와 A의 트랜스포즈 랭크는 같다. 그리고 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그리고 A 트랜스포즈 곱한 거의 랭크도 다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n 곱하기 n 꼴의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다면은 그거는 이제 언제 인버터블 하냐? 그럼 각 행이 혹은 각 열이 모두 설령 독립일 때 이제 인버터블 하다. 그러니까 풀랭크여야지 이제 역행열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니어 이퀘이션 AX는 B의 솔루션은 어, 언제 유니크하냐면은 랭크 A에 랭크 A가 N일 때, 즉 이 열 벡터들이 풀 랭크일 때, 이 열들이 다 각자 선형 독립일 때 AX는 B의 해가 이제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 넘어갔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직교 행렬이죠. 직교 행렬은 꼭 이제 정방 행렬일 필요는 없고요. 이 직교 행렬의 트랜스포즈랑 직교 행렬을 곱하면은 상대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직교 행렬 U랑 V가 있다 했을 때 이거 성질을 좀 살펴보면은 직교 행렬의 각 열들은 올소노멀합니다. 올소노멀하다는 거는 이 입실론 표시가 뭐냐면요. i랑 j가 같으면은 1인 거고 i랑 j가 다르면 0이에요. 그래서 만약 같은 열끼리 내적하면 1이 나오는 거고 다른 열끼리 이제 내적하면 0이 나옵니다. 직교한다는 거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직교행렬이고 또 직교행렬에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직교행렬은 이 각과 이 거리를 보존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 보면 이 X 트랜스포즈 Z는 이제 X랑 Z 벡터를 내적한 건데 얘의 결과와 X랑 Z에 각각 이제 직교행렬 U를 곱한 다음에 얘들 내적해도 결과와 같다는 거. 이거는 이제 각이 보존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 뒤에 디스턴스가 보존된다는 거는 X의 놈과 그리고 x에다가 u라는 이제 선형 변화를 한 다음에 놈을 구해도 이 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올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각과 거리를 유지한다, 보존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 올소고널 매트릭스가 스퀘어하다면은 U 트랜스포즈 U 그리고 U 트랜스포즈 그리고 얘네들이 항등행렬이 되고 U의 역행렬이 U의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리고 U랑 V가 각각 올소곤을 하면은 두 개를 곱할 수 있다면은 UV도 올소곤을 하겠죠. 어, 이거는 식을 한번 써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소곤을이 이제 정의가 얘가 해야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올소곤을이니까 UV에다가 UV 트랜스포즈 UV 곱하면은 V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V니까 얘 항등열 되고 아니죠. 얘 항등열 되고 얘도 항등열 되니까 곱수분을 한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설명드리는데요. 얘는 사실 뒤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설명하기 위해 앞에 좀 넣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없었었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면은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이 A는 이제 매트릭스고 X는 벡터고 람다는 상수고 X는 벡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람다가 이제 아이겐 밸류이고 이에 상응하는 X란 벡터가 이제 아이겐 벡터인데요. 얘를 좀 기하학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고유 벡터는 일단 이 앞에 곱해진 A라는 건요 행렬이잖아요. 행렬은 선형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벡터를 A라는 행렬로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선형 변화를 하면은 선형 변화를 하면은 얘 그 크기와 각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선형 변화를 하게 되면은 근데 선형 X라는 애를 A라는 그 행렬로 이제 선형 변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선형 변화한 거고 얘는 그냥 상수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형 변화했음에도 이게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유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는. 그리고 방향이 안 변하고 스케일만 변하는데 그 스케일의 양의 크기가 람다인 거예요.
이게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람다1 x 이렇게 고유값과 고유 상응하는 고유 벡터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텐데 이 P는 이 V1부터 Vn까지 이제 그 고유 벡터들을 이렇게 열로 나열한 행렬이고요. 이 D는 얘를 좀 어떻게 표현하면은 A, 뭐 V1, V2 땡땡땡땡 이렇게 쓰고 X1 땡땡땡땡 하고 아, 잠깐만. X1, X2 땡땡땡땡 하고 람다1, 람다2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람다와 람다2 땡땡 이 대각행렬 이 고유값을 컴포넌트로 하는 대각행렬이 D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P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이 AP는 이 식이 지금 보면은 얘가 AP인 거고 얘가 PD인 건데요. 만약에 이 P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한다면 P를 뒤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알겐밸류로 이제 분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 D는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인데 그 컴포넌트들이 각각 A의 아이겐 밸류인 애들인 거고요. P는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열로 이렇게 나열한 거고 if and only if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들의 이제 풀 랭크일 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걔를 뒤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라고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좀 자주 나와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왜 자주 나오면요. 시메트릭인 경우에는 이게 다이고널 라이저걸 하거든요. 다이고널 라이저걸 한 건 이제 대각화 가능이라는 건데, 어 그리고 이 고유 시메트릭이면은 고유값 분해가 항상 가능하고 이 고유 벡터들이 서로 올수 노멀하게 이제 직교해서 이 Q가 앞에 나왔던 이 Q가 죄송합니다. 앞에 나왔던 Q가 직교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 P 역행렬로 표현하지 않고 트랜스포즈로 표현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장점들이 많겠죠. 역행렬 대신 트랜스포즈를 적으니까 계산도 훨씬 편리해지고 활용도가 높은데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좀 이것도 좀 기하학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A를 이제 Q1, Q2, Q3는 이제 이 아이겐 벡터들이에요. 그리고 이 람다1, 람다2, 람다3는 아이겐 밸류들이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에 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하기 꼴로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라는 행렬을 어, 세 개의 매트릭스를 슬라이스로 잘라서 이렇게 더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만약에 이거는 지금 A가 3 곱하기 3 행렬이니까 이게 간단하지만 만약에 A가 100 곱하기 100 행렬이라면요. 이게 굉장히 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람다 1부터 람다 100까지 람다 1, Q1, Q1 트랜스포즈부터 뭐 람다 100, Q100 트랜스포즈까지 쫙 다 더해질 텐데 이 중에 람다 값이 큰 한 5개만 살리고 나머지 싹 다 제거를 하면요. 그러면은 중요한 데이터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 곱하기 100 이미지 데이터를 생각했을 때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이런 걸 활용해서 람다 값이 큰 것만 남기고 나머지 제거한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 인식은 좀 화질은 좀 구려지겠지만 이미지 인식이 여전히 가능하고 데이터 압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PCA에도 활용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겐 밸류 디컴포지션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리니어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인데 이게 이제 선형 대수학의 꽃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의 한계로는 이제 n 곱하기 n 행렬에서만 적용하고 시메트릭한 행렬에 대해서 주로 적용했어요. 왜냐면 시메트릭한 경우가 이제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고 고유값 분해도 항상 가능하고 고유 벡터들이 서로 수직하니까 이러한 성질들 때문에 시메트릭일 때 활용성이 높았는데 SVD는 행렬의 형태가 관계없습니다. 꼭 정발 행렬이 아니어도 되고요. 시메트릭이 아니어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어떤 행렬이든 간에 모두 다 어떤 행렬이든지 다 이렇게 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U 시그마 V는
U랑 V는 직교 행렬들이고요. 모르소거나 매트릭스고 시그마는 이제 뒤에서 같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SVD가 임의 행렬에 대해서 왜 가능할까? 이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이 왜 가능한지 그리고 U랑 이 V 트랜스포즈 그 시그마는 어떻게 구하는지 좀 뒤에 살펴볼 텐데요. A 트랜스포즈 A 그리고 A 트랜스포즈는 시메트릭이라는 걸 활용할 거예요. 보시면은 A 트랜스포즈 A는 트랜스포즈를 해도 A 그대로 A 트랜스포즈 A잖아요. A 트랜스포즈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칭렬이라는 거를 좀 활용할 건데 대칭렬이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홀로 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건데요. 그 뒤에 보면은 이 U랑 시그마랑 V를 유도하는 과정을 조금 뒤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먼저 더 설명드릴게 이코노미 SVD가 나와요. 이거는 보면은 이 풀 SVD에서 이 000인 부분을 제거한 건데 좀 컴팩트하게 이게 실용적으로는 풀 SVD를 계산할 때 직접 활용을 잘 안 하고 이코노미 SVD를 활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정보를 다 담고 있으면서도 더 컴팩트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이 U랑 시그마랑 V를 유도하는 과정을 뒤에 다음 슬라이드에 좀 적어봤는데요. 뭐 같이 일단 손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같이 해볼게요.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트랜스포즈를 A 트랜스포즈가 시메트릭이라는 걸 활용한다 했는데 그래서 A 트랜스포즈를 먼저 곱해 보면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되겠고요. 또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항등렬이 될 거고 그러면 U 시그마 트랜스포즈 그리고 U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A 트랜스포즈는 대칭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꼴로 이런 꼴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U랑 이 Q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A를 U 시그마 V로 V 트랜스포즈로 분해했을 때 그 U는 A 트랜스포즈의 이 고유 벡터들의 행렬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그마 트랜스포즈가 이 람다가 되는데 이 람다가 뭐냐면은 A 트랜스포즈의 그 대각행렬, 그 고유 값들을 성분으로 하는 대각행렬이 이 시그마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n이 더 크다고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시그마 1, 시그마 2 땡땡땡 하고 여긴 0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트랜스포즈는 얘가 시그마 트랜스포즈는 시그마 1, 시그마 2 땡땡땡 하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 곱하면은 뭐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시그마 2 제곱 땡땡땡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아이겐밸류의 시그마 1 제곱이 아이겐밸류의 그첫 번째 아, 그, 그 A 트랜스포즈의 이제 대각 행렬의 첫 번째 성분인 거고 그래서 이 관계 살펴보면은 시그마의 성분인 이 시그마 1, 시그마 2 싱글러 밸류들은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의 양의 제곱분과 같다라고 그래서 뒤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따라했으면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U를 한번 구해봤고 이 V를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그냥 A 트랜스포즈 A를 적어보면은 이 V도 쉽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SVD의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SVD를 이제 V의 직교 행렬인 V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은 A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벡터에다 행렬 못하는 거는 선형 변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A에다가 그러니까 V를 선형 변환하면은 어떻게 되냐 볼 건데 먼저 말씀드릴게 이 V랑 U는 직교 행렬이라 했죠. 그러면은 이 V랑 U는 각 열들이 서로 직교한 거잖아요. 이 V 안에 있는 V1, V2, Vn까지 서로 다 직교한 거고 U도 U1, U2부터 다섯 직교한 건데
좀 복잡하니까 V1, V2, U1, U2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지금 이 V1, V2에다가 A라는 선형 변환을 지금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선형 변환을 했더니 보시면 이 V1과 V2가 직교하잖아요. 근데 선형 변환을 해도 선형 변환을 하면은 A1, AV1이 이 시그마 1, U1이 되는 거고 이 AV1이 시그마 V1이 되는 거고 이 AV2가 시그마 2, U2가 되는 건데 보시면은 서로 각이 선형 변환돼가지고 좀 변하긴 했지만 두 개 각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U1과 U2가 서로 직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선형 변환을 하더라도 서로 직교하고 스케일만 달라진다. 근데 그 스케일이 달라진 정도가 시그마 1과 시그마 2만큼 스케일이 달라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하적 의미들이 있고요. 그래서 A를 통과하기 전에 수직하던 V1, V2, Vn의 벡터들이 A를 통과해서 여전히 수직이 있고 단 크기만 변화하는데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 이렇게 크기만 변화한다. 그 기하학적 의미. 두 번째로는 이 직교행렬의 기하학적 직교행렬은 회전 변화를 의미해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셨죠 이런 거 행렬 어, 싸 이거 뭐였더라? 회전 변화 이거였나요? 세타, 세타, 세타 이거 맞나요? 그죠? 이런 것처럼 직교행렬도 이 꼴로 나타내지는 거거든요. 직교행렬은 기하학적 회전 변화 혹은 반전된 회전 변화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각행렬의 기하학적 의미는 각 좌표 성분들의 스케일 변환이에요. 그 성분만 딱 커지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뭐 안 변하고. 그래서 이 A라는 애를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은 이 세 개의 행렬의 변환으로 곱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 X라는 벡터가 A를 통해 성형 변환되면은 세 단계를 거쳐지는 거예요. 먼저 이 V 트랜스포즈 거치면은 회전 변환 그리고 시그마를 거치고 이러면 이제 스케일 변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U를 거치면 또 회전 변환된다. 그래서 이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은 하나의 그 선형 변환을 세 개의 우리가 알기 쉬운 선형 변환으로 분해해서 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부분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이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ML인데요. MLE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 것 같다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시니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MLE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인데 말 그대로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라이클리후드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라이클리후드는 사실 이 조인트 PDF의 특정 값을 세타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조인트 PDF랑 식이 완벽히 똑같은데 그걸 세타에 대한 함수로 보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좀 그리고 이 라이클리후드 값을 최대로 하는 이 세타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 세타에 대한 함수 나타내고 세타의 최대값을 찾는 과정인데요. 라이클리후드란 뭐냐면은 데이터는 이미 주어진 거고 데이터가 어떤 분포로 나왔을까라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빨간 점들이 있잖아요. 빨간 점들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일단 가정할게요. 보통 이 분포는 가정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분포를 비교하면서 MLE를 찾지는 않더라고요. 하나의 분포를 가정한 다음에 MLE를 이렇게 찾는데 우리는 이 점들이 어떤 정규 분포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 거고 그랬을 때 이 파란 분포로부터 나왔을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은 이 빨간 분포로부터 나왔을 확률이 클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 곡들보다 이 곡들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라이플리후드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주어진 데이터를 감안했을 때 어떤 모수여야지 이런 데이터들이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을까를 찾는 게 이제 MLE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랑 이제 프로버빌리티 개념을 좀 비교해 보면은 프로버빌리티는 분포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의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타는 고정된 거고 세타가 바뀔 거라고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는 고정되어 있고 원인이 분포고 결과가 확률이 나오는 거고 우도 라이클리후드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를 옮겨가면서 얘가 세타가 어느 정도 해야지 가장 클까? 그래서 원이 데이터 모으고 결과가 이제 분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관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LE를 추정하는 방법도 다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면은 MLE를 추정할 때 저희가 봤듯이 라이클리후드가 이 곱하기 꼴로 나온다잖아요. 이 PDF의 특정 값이라 됐으니까 곱하기 형태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로그를 좀 씌워줍니다. 로그를 씌워도 되는 이유가 로그함수 단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최대인 이 세타가 라이클리후드가 최대인 점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씌울 수 있고 로그를 씌우는 의미는 이 곱하기 형태를 더하기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형태로 바꾸면 미분이 쉽기 때문에 로그를 씌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미분을 때려가지고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에서 최대값을 찾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기도 함수 값 역시 음수인지, 그러니까 즉 볼록 함수인지 확인한 다음에 얘가 최대값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MLE를 좀 추정하고요. 다음엔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MAP인데요. MAP는 이제 Maximum Posteriori Estimation인데 베이지 이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MAP가 일단 뭔지 설명드리면은 MAP는 MLE는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하는 걸 이제 추정하는 거였는데 MAP는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모습을 찾는 거예요. 사후 확률이라 하면은 이제 포스테리아 프로바빌리티라는데 얘가 일단 사후 확률이고요.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학이문에서 배운 조건부 확률 생각하시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를 분모로 보내고 이 분자에 p 세타 x인데 p 세타 x를 x 바 세타 곱하기 p 세타로 곱할 수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라이플리우드고 얘가 프라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하고 하자는 거는 사후 확률을 최대하는 모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MAP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이 포스테리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이 포스테리아를 봤을 때 이 분모 부분은 사실 우리는 어쨌든 얘를 최대화하는 세타에 대한 함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함수인데 얘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는 거니까 사실 px는 세타랑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 취급해 주는 거예요. 상수 취급해주고 이 뒷부분만 윗부분만 그래서 비례식으로 표현해서 얘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자라는 거예요. 그게 MAP다. 얘를 최대화하는 게 MAP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얘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는 거예요. 걔가 세타 MAP. 근데 얘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그 함수가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최대화하는 거는 로그 p x 세타 곱하기 p 세타를 최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분리 곱하기 되는 형태를 이제 더하기 형태로 분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얘를 최대한 세타는 얘를 최대한 세타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 x가 여기서 하나의 그 싱글한 값이 아니라 얘 벡터예요. 그래서 얘들을 다 이렇게 파이로 곱하기를 처리해 줍니다. 아마 독립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 가정이기 때문에 얘를 다 P1부터 X1부터 Xn까지 싹 다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면 파이를 되고 또 얘가 이제 로그 함수니까 로그 안에 곱하기 꼴을 밖으로 빼서 더하기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는 건데 사실 여러분 보면은 이 앞부분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이 앞부분이 뭔가요? 누가 말씀했죠? 이게 MLE 말하는 거죠. 네, 그죠? 이게 얘만 최대화하는 애는 걔가 ML인 건데 걔만 고려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얘까지 더한 거, 얘까지 더해가지고 이 P세타가 사전 확률이죠. 프라이어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세타를 찾는 게 이제 MAP예요. 그러니까 사전 확률도 고려해서 찾는 것이 MAP입니다. 그래서 ML이랑 MAP를 좀 비교해 보면은 MLE는 보시면 사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LE는 MAP의 좀 특수한 경우예요. MAP가 좀 제너럴한 경우인데 MLE는 이 P세타가 그냥 상수예요.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고른 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얘를 최대화하면은 얘가 최대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프라이어 프로버빌티를 반영하지 않고요. MAP는 이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피세타, 이 프라이어 프로버빌티를 반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 사실 반영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유니폼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그걸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ML이랑 MAP를 좀 비교해 보면은 만약에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가 이 디스트리뷰션이면 MAP는 ML이다. 이걸 수식적으로 보면은 아까 위에서 MAP 이렇게 유도했잖아요. MAP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유도했는데 이 뒷부분이 만약에 유니폼 공표하면은 이 피세타가 변수가 될까요? 아니면 상수가 될까요? 그래서 상수가 돼요. 만약에 유니폼이 그냥 피세타가 뭐든 간에 상수니까 그냥 콘스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그맥스에서 사실 아그맥스에서 콘스턴트는 의미가 없잖아요. 최대화는 우리는 세타를 뭔가 찾을 건데 상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 날라가고 결국에 프라이어가 유니폼인 세타의 MAP를 구하는 건 그냥 MLE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프라이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걔는 유니폼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이랑 MAP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잠깐 한 3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시작할 건데요. 엔트로피란 뭐냐? 이제 보시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평균 자원량을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할 거예요. 정보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최소 평균 자원량? 뭐, 평균은 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정보를 표현한다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보를 표현한다는 것은 정보라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뭐 모든 언어가 다 다르는데 그러면 이제 정보를 표현할 때 정보의 커먼 커런시가 있을까? 만국 공통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정보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로드 시나니 옆에 아저씨인데 이분이 비트로 표현하자, 0과 1로 표현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이제 0과 1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자원 여기 보시면 최소 평균 자원량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자원량이 이제 비트의 길이가 자원량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가 길면은 많은 자원량이 투입된 거고 또 정보를 표현하는데 비트를 작은 비트를 짧은 비트를 할당하면은 작은 자원량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해서 채널 이제 엔트로피 개념을 이제 말하는데 이게 채널의 석사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대학원은 내가 가는 게 아닌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한의 석사 논문이고 이 정보 이론 쪽에 토대가 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뒤에서 유니폼 볼 때 엔트로피 최대화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뒤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이걸 예시로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톡 연인간의 카톡인데 이 카톡을 저희가 이제 비트로 이제 이 내용을 정보로 이제 표현할 거예요. 표현할 건데 보시면 하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연인간의 카톡이니까 하트가 많겠죠. 근데 하트가 거의 한 3분의 1이 하트고 근데 똥 얘기는 잘 안 할 거네요. 그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똥 얘기는 잘 안 하니까 한 0.01 정도다. 그 확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이제 우리가 만국 공통어의 비트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하트를 1111로 코딩하고 똥을 1로 코딩하면 효율적인가요? 아니죠. 비효율적이죠. 근데 반면에 하트를 1로 코딩하고 이 똥을 1111로 코딩하면은 하트를 표현하는 데만 거의 4배 정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체 투입되는 자원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자원량이 줄어드는 건데 여기서 평균이란 말은 왜 들어가냐? 자원량이면 자원량인 거지 왜 평균이란 말이 들어갈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정보라는 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뭔가 정해진 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좀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카톡도 우린 6시에는 일어났어, 7시에는 잘 가, 8시에는 뭐 배고파 이렇게 딱 정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토캐스틱한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expectation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정보량을 어떻게 할애해야지 그 확률에 따라서 정보량을 우리가 대략적인 건 알았어요. 많이 나오는 애는 확률이 높은 애들은 짧게 코딩하고 길면은 아니 확률이 잘 안 나오는 애는 길게 코딩하는 게 효율적이구나 이건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코딩해야지 가장 효율적일까를 좀 보는 건데 엔트로피가 정의가 뭐였죠? 엔트로피 정의가 뭐였죠? 정보를 필요하기 위한 최소 평균 제한량이에요. 최소. 그러니까 엔트로피 개념은 어떻게 코딩하면 좋을까에 대한 로얼 바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도로 코딩하면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정확히 뭐 확률이 많은 거는 짧게 코딩하고 확률이 좀 적은 거는 길게 코딩하는 건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코딩해야 될까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함수인데 얘가 로그 함수예요. 그 마이너스 로그 함수인데 확률이 1에 가까워지면 0이고 확률이 0에 가까우면 비트가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확률이 확률이 높으면은 비트를 짧게 배정하고 낮으면 높게 배정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함수 위치인 함수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트의 경우고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그런 데이터라면은 밑에 얘를 밑을 이제 자연로그로 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정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로얼 바운드를 제시한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넘어갈게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고 뭐 엔트로피가 로어 바운드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 엔트로피에서 이 로그 안에 P를 Q로만 바꾼 거예요. Q. 그러니까 사실 이 P는 사실 어떤 확률을 분포를 따른 P에 대해 또 다른 확률보다는 Q를 적합시키는 건데 이게 좀 다른 Q를 적합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P는 실제 분포예요. 실제 분포. 근데 Q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분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애초에 우리가 할당하는 정보량이었잖아요. 얘 개념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얘가 우리가 할당할 정보량인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분포대로 정보량을 할당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좀 이해가 가실까요? 좀 괜찮으실까요? 안 괜찮나요? 다시 한 번만 좀 설명드리면요.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그 해당 정보가 나올 확률인 거고 해당 정보가 나올 해당 정보가 나올 확률이고 얘가 이제 그 해당 정보를 어느 정도 자원량을 할당할 것인가 이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확률이 크다면은 얘를 짧게 작은 걸 넣어야겠고 P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확률이 낮으면 얘를 크게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짜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짜진다. 이, 이 함수대로 넣어야지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제 셰넌이 증명을 해냈어요. 근데 우리는 이 P 대신 Q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 Q,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대충 정보가 이런 분포를 따를 거야 하고 우리는 제 멋대로 보니까 정보량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카톡 그 내용에서 하트는 이 P가 3분의 1이고 얘는 100분의 1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유니폼으로 2분의 1, 2분의 1을 넣어버릴래. Q를 이렇게 넣어버릴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값이 당연히 자원량이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코딩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래서 그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P는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분포인 거고요. Q는 우리가 넣는 건데 얘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P가 5% 확률인 거고 Q는 우리가 현재 학습한 확률인데 Q가 P에 가까워지게 로얼 바운드 그 최적의 코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이 하도록 머신러닝에서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이 이렇게 활용되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다면 제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알 주변이 없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어디서 사용하냐 하는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사실 이제 이 로지스틱 미그레이션의 코스트 펑션으로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크리후드랑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MLB 보시면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이 파라미터들을 추정할 때 MLE를 활용해요. MLE 활용해서 추정하는데 어 잠시만요. 옵티마이제이션 대상 함수는 이제 이 FWX인데 여기서 X가 조절 대상이 아니라 X는 주어진 값이고요. W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값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MLE를 통해서 W를 좀 구해보는 과정을 하는 건데 얘가 지금 라이클리우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하게 하는 W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데이터들이 독립이라고 가정하면은 일단 이 첫 번째 등식은 조건부응열 개념 생각하시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등식은 이제 독립이라 가정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파이의 이 고부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부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 이제 얘가 똑같으니까 그냥 공통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구해야지 이제 에밀리를 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좀 구하는 과정인데 이제 로지스틱은 이제 y 값이 베르노이 공포를 따른다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y 햇은 이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 값을 나타내요. 그 시그모이드 펑션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가 y 햇이 이렇게 되고 y가 1일 확률이 그래서 y 햇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이 y 햇이라 정했으니까 y가 1일 때가 y 햇이고 y가 0일 확률이 1마이너스 y 햇이 될 거야. 예르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얘를 한 번에 표현하면은 probability y given x는 이제 y의 y승 그리고 1 빼기 y의 1 빼기 y승. 그래서 y가 0이라면은 만약에 y가 1이라면 얘가 날라가서 여기 뒤에 게 0이 되니까 얘만 남고 y 해만 남고 만약에 y가 0이라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만 남겠죠. 이 1마스 y 해만 남겠죠. 얘를 표현한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이 식에다 넣어서 맥시멀 라이클리우드를 구해볼 건데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W 스타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계산하기 쉽게 로그를 씌우겠죠. 단수증가 함수니까 로그 씌워도 맥시마이즈 되는 W 값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씌우고 하면은 합의 형태로 이 시그마를 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맥스인데 여기서 이 음수를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맥시마이즈하는 W는 이 음수를 곱한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W랑 똑같겠죠. 지금 그냥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얘 자세히 보면은 얘가 이제 yi랑 y hat i의 크로스 엔트로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 W를 MLE 그이 맥시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하는 W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 얘랑 그 어쨌든 그 이 MLE를 최대한 파라미터 W가 그 그러니까 이 크로스 엔트로피들을 미니마이즈하는 거랑 이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거랑 별로 같은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에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뒤에 KL 다이버전스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L 다이버전스는 뭐냐면요.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함수로 어떤 이상적인 분포에 대해 그 분포를 계산한 다른 분포를 사용해 샘플링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엔트로피 차이를 계산한다라고 나오는데 말보다 그냥 수식을 바로 보는 게 더 간단합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요. 식에서 의미를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는데 이 HPQ가 뭐였죠? 이 HPQ가 크로스 엔트로피였죠. 그리고 이 HP가 뭐였죠? 엔트로피였죠. 그래서 어,
KL 다이버전스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를 뺀 값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 크로스 엔트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 엔트로피 이 HP는요. 가장 효율적인 평균 최소 자원량이에요. 로월 바운드고 얘는 내가 코딩한 자원량이에요. 평균 자원량이에요. 그래서 내가 코딩한 거에서 최소 코딩 그 최소 평균 자원량을 뺀 거니까 내가 얼만큼 비효율적으로 코딩을 했는지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게 이제 KL 다이버전스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그 분포 간의 차이, 그 비효율성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도 정보 이론 쪽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산형일 때랑 이제 연소형일 때 다음과 같이 되는 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KL 다이버전스 유도 과정인데 이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얘가 크로스 엔트로피 정의가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 뒤에 시그마 PI 로그 PI를 빼주고 또 시그마 PI 로그 PI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같은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엔트로피죠. 이 식이 엔트로피식이고 그래서 아니죠. 얘가 엔트로피식이고 얘가 엔트로피식이고 이제 여기서 얘를 빼주는 게 얘가 남는데 이 값이 KL 다이버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의하면 엔트로피에 추가로 무언가를 더한 것이 표현되는데 정보량의 차이,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비효율성의 차이가 KL 다이버전스다라고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L 다이버전스의 특성으로 넘어가면은 직관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의 하방이 제가 엔트로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짠 게 엔트로피, 최소 평균 자원량이고 크로스 엔트로피 하방이 엔트로피 때문에 KL 다이버전스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를 뺀 거니까 어떤 평균 자원량에서 최소 평균 자원량을 뺀 거니까 얘가 더 크겠죠 항상. 그래서 항상 양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증명할 때 이제 젠슨 이퀄리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젠슨 이퀄리티는 이제 어, 어떤 f라는 함수가 컨벡스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일 때 어, 어떤 그 인풋 값의 평균에다가 함수 값을 씌운 것보다 두 개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풋 값에다가 인풋 값의 평균 0이라면은 얘의 함수값보다 얘의 함수값은 얘가 되겠죠. 그것보다 이제 함수값의 인풋들의 함수값의 평균이 더 크다. 평균 0이 되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이게 이제 젠슨 이퀄리티 한번 상기했고요. 보시면은 이 로그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이제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 함수잖아요.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 함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이퀄을 이용하면은 이런 부등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뒤에 걸 보면은 얘는 이제 P가 약분되고 Q인데 얘 Q는 PDF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은 0이 되기 때문에 K 다이버전스는 0 이상이다. 걸 수식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겠고요. K 다이버전스의 특성으로는 K 다이버전스는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거리는 기본적으로 좀 대칭적이어야 되는데 K 다이버전스는 대칭성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P랑 Q를 순서를 바꾸면은 값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어, K 다이버전스 식을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랑 Q를 바꾸면 값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좀 쉽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K 다이버전스는 이제 거리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비대칭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리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Q, 그래서 QP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얘는 이제 KL 다이버전스 두 개를 평균하는 거고 얘 설명을 좀 드리면은 JSD는 이제 비대칭적인 KL 다이버전스를 개선한 상태로 JS 대칭적이고 두 분포 간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JSD는 이제 두 분포 P와 Q의 혼합 분포, M은 이제 P와 Q 혼합 분포인데 P와 Q의 혼합 분포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P와 Q의 K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는데 JS의 이제 특성을 좀 요약하면 할 것 같은데 당연히 대칭성을 띠겠고요. 그다음 값의 범위가 0에서 로그 2를 띠는데
분포가 두 분포가 동일할 때 JSD가 0이 되고 두 분포가 최대한 다를 때 JSD의 로그 2의 값을 갖는데 사실 밑은 어떤 값으로 설정하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분포라는 걸 개념이 들어가는데 JSD는 단순히 두 분포 간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두 분포의 혼합을 고려해서 차이를 측정하는데 이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실제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반영하는데 유리하다고 해요. 사용 예시로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서 두 문서의 분포를 비교할 때, 또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서 유사성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겐 세션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KL 다이버전스랑 어느 정도 약간 유사한 느낌이 좀 있어요. KL 다이버전스도 봤듯이 약간 원래는 P를 따르는데 이제 Q로 코딩했을 때 비율의 차이라고 제가 좀 설명드렸었는데 KL 다이버전스 식이 어떻게 썼냐면은 뭐 이산인 경우로 좀 적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은 이제 어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 뺀 값이니까 내가 이제 비율적으로 딱 코드의 비율성을 이제 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보시면은 독립이 아닌 두 변수를 독립이라 생각하고 코딩을 밟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QI는 저희가 좀 생각한 저희가 워낙 그 가정하거나 생각한 실제가 아니라 가정하고 생각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실제로 얘네가 독립이 아닌데 독립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를 이제 PX, PY라 두고 코딩한 결과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독립이라면은 이 로그 안의 값이 1이 되겠죠. 아니, 독립이면 PX, Y가 PX 곱하기 PY가 되니까 1이 될 테니까 작아질 거고 만약에 독립이 아니라면 공통 정보가 많아질 거라면은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값은 분자 원래는 분자 PXY를 조인트를 따르는데 독립이 아닌데 분모를 이제 독립이라 생각하고 코딩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독립이라면 값이 0에 가까워지고 독립이 아니라면 공통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값이 커진다라고 두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수치가 될 거라고 된다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하고 알 주변도 없고 약간 부족한 뉴스로 전달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말도 더듬고 저런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